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9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찬입니다. 뽕 작가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하, 이거 말해도 되나요? 개인적인 일로. 네, 뽕 작가가 개인적인 일로 취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 이정찬 기자가 이제 뽕 작가 킬러잖아요. 맞아요. 좀 외롭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맞은편 자리가 없으니까 되게 좀 마음도 허하고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주바페 주시은 아나운서는 네. SBS 파워 FM 네. 간판 프로그램 시네타운의 DJ로 데뷔를 하셨다고요? 와. 어제 했습니다. 월요일에 했습니다. 어때요? 너무 떨렸어요. 저 SBS 시험 볼 때보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 없고. 근데 예전에 제가 배성재 텐을 대타 DJ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입사한 지 더 얼마 안 됐을 때 했는데도 그때는 떨리는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왠지 이제 뭐 대타라는 느낌 때문에 대충 그냥 네, 크게 대충. 준비 안 하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분위기가 워낙 달라서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심야 시간이고 약간 밤 시간이고. 감성이 좀 다르죠. 네, 막 공격적이고 막 이렇게 해도 됐었는데 이 시네타운은 좀 수비적이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어, 어제 조금 우왕좌왕했어요. 너무 차분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 끝에 가서 조금 이제 나오려고 할 때 끝났어요, 시네타운이. 그러니까 내일 이제 수요일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생방을 했겠네요. 수요일엔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뽕 작가가 이제 결석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날짜를 하루 정도 늦추려고 아, 했는데 제가 스케줄이 시네타운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뽕 작가보다는. 그래서 주바페 네. 스케줄상 하루를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뽕 작가 없이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네타운 많이 들어주세요. 근데 뭐 10월까지 한다고요? 네, 10월까지 그럼 많이 들어주세요. 근데 왜 계속 안 해요? 좀 하다가 좀 잘하면은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정된 DJ가 있어가지고. 아하, 대타가 있구나. 네, 그 스케줄상. 10월까지 잘하면 다른 또 라디오를 맡을 수도 있겠죠. 개인 프로그램은 처음이죠. 네, 이렇게 개인의 제가 안방마님이 딱 된 거잖아. 혼자 하는 거 처음이에요. 주인공이 돼서 네. 게스트로 나간 적은 많지만. 네, 게스트로 한 적은 많은데. 철파임의 게스트로 지금 뭐 날리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수요일에는 오전에 철파임 하고 11시에 시네타운 하고. 어유. 그래서 여기 정말 누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주 앞에 쓰러지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닙니다. 아무튼 그 라디오 DJ로서도 성공 가도를 네. 쑥쑥 은바페처럼 네. 빠르게.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의 축덕수덕은 문을 활짝 연 유럽 축구. 진짜 활짝 열었죠. 한국 선수들이 뭐 정신없이 골을 넣었습니다. 기대했던 손흥민 선수는 좀 주춤했지만 이 얘기들과 K리그 소식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부터 들어볼까요? 네, 템네이님이 지금이야 대한민국 국가 파워 자체가 엄청나고 이제 지표로도 일본을 앞서는 게 많이 나오지만 사실 지금도 여기저기 재팬머니의 위력과 폐해는 많이 볼 수 있죠. IMF 협상 같은 흑역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외교력, 특히 스포츠 쪽은 좀 미스테리할 정도입니다. 협상장에 총을 들고 가는지 아직도 2002년을 회고하면 피가 끓는 느낌입니다. 통역 봉사 포함해서 모든 경기 현장 직관을 하기도 했고 학점이고 뭐고 교수님들께 배째라고 했던 배짱도 기억나고. 오. 예전에 그 과테말라에서 그 소치 동계올림픽 결정 날 때 그때 푸틴 대통령이 전투기를 끌고 왔어요. 전투기에 호위를 받으면서 와가지고 들은 얘긴데 호위를 갖고 와가지고 사실 과테말라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평창도 도전을 했기 때문에 네. 평창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맞죠. 객관적으로. 맞아. 근데 확 뒤집힙니다. 네. 전투기? 전투기에 쫄았는지 그때 전투기를 몰고 와서 호텔에 IOC 위원을 한 명 한 명 다 불렀대요. 그래서 1대1 개인 돌파를 해서 결국 소치가 골을 넣고 만 거죠.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불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외교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러시아의 그 압도적인 네. 전투력 소치 올림픽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됐는데 2002년 월드컵은 그런 수준은 아니고 이건 뭐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네.
그래서 아니 유치한 일본의 거죠? 외교가 특히 스포츠 외교가에서는 의외로 우리 외교력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대요. 그래서 뭔가를 같이 준비하고 그러면 항상 지니까. 예, 항상 우리가 더 먼저 치밀하게 음. 일본은 기본적으로 하나 계획을 세우면 뭐 50년 이렇게 계획을 맞아요. 세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되는데 비슷하거나 때로는 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늘 좀 약간의 열등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게 제 일본 기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들었어요.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연이어서 우리한 졌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합니다. 네. 자, 다음이요. 주님보단 주시은님이요. 아마존 다큐. 시네타운에서도 그렇게 해요. 시네타운 아직 여기 차분해 시네타운은. 시네타운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주시네타운. 주시네타운. 네. 아마존 다큐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손흥민은 분명 영어로 말했는데 손흥민이 그냥 악하고 고함 친 것도 아닌데 자막 정말 황당하네요. 전 평소에 외국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영어 공부하려고 한글 자막이 있더라도 따로 영어 자막도 동시에 켜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중가로 달고 나오는 거는 사람의 경우 거친 숨소리, 뭐 놀라는 소리, 웃는 소리 이런 감탄사의 경우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동물이 우는 소리나 무생물의 문 삐걱이는 소리, 폭발물이 폭발하는 소리 등 이런 소리에나 중가로 달고 자막이 나옵니다. 많은 미드, 영드, 영화 등을 한영 자막을 같이 켜고 본 사람으로서 사람이 말하는 온전한 문장을 중가로 달고 단순히 샤우팅이라고만 처리한 자막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문이나 폭발물 같은 무생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물이 울거나 짖은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짧게 소리를 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죠? 축덕숙덕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죠. 네, 그래서 바꿨다고. 예, 바꿨는데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정찬 기자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도되기 전에 일단 보도되기 얘기를 전에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말 근무를 와우. 같이 했었는데 주말 오전에 손흥민 관련해서 아이템 그 개막전에 나오니까 아이템을 찾다가 손흥민 그 아마존에서 이제 그 비디오를 트레일러만 공개를 했죠. 그거 관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일단 그림을. 그래서 이정찬 기자가 보고 샤우팅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조금씩 있다.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영상도 쓸 수 없는 상태고 해서 저희가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네. 해서 이정찬 기자가 메일도 하나 보냈죠. 아마존에. 메일 보냈는데 그 아마존에 직접 보낸 건 아니고요. 아마존 이 다큐멘터리를 홍보하는 홍보 대행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나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있고요. 음. 영화라고 한다면 보통은 국내 배급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거기하고 소통을 하면 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브랜치가 없어요. 아마존에 있나? 예. 브라질? 아무튼 아메리카, 아무튼 아메리카 대륙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는데 홍보 대행사에서 그 전까지는 소통이 굉장히 제깍제깍 이루어졌거든요. 답이 근데, 없죠. 네, 이번엔 답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샤우팅 아마존 샤우팅 사건 이후에 이제 국내 팬들 많은 항의 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항의 메일이 아니라 답변을 요구한 거죠. 네. 이거에 대한 왜 이렇게 네, 했냐? 샤우팅. 해명을 요구한 그런 메일들이 많이 갔는데 답을 받았다는 데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운해요. 그리고 조금 더 저는 조금 이런 거는 그 큰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좀 방법을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은 슬픈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을 보고 봤을 때. 저 영국에서 잠깐 유학할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동양인이 그러니까 스페인 애들도 영어 못 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독일 애들 조금 애들이라고 그러네. 독일인들도 영어를 못하는 독일인들이 있어요. 각자의 언어가 상당히 그 악센트에 많이 투영이 돼요. 그 모국어가. 근데 동양인이 영어를 하면 그건 유독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빠.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친구들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동양인이 하는 영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악센트가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재밌어서 따라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욱하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니네가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내가 한국말 너네들보다 잘할 텐데 나 영어 이만큼 하는 거면 니네 생각하면 되게 잘하는 건데 막 이런. 너희들은
그 말을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아마 이거를 자막을 봤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았을 거고 한편으로는 슬픈 장면이고 한편으로는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주관을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괜찮은 내용이에요. 나는 너를 존중하는데 왜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냥 단지 그렇게 자막으로 처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이종찬 기자의 말을 듣고 인종차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제 말이 막 섞입니다. 요리스하고 말이 좀 섞이는 부분이 있고 물론 들리는 말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말이 많이 섞이고 해서 잘 안 들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요리스 말도 잘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요리스 말과 또 오리에의 프랑스어까지 또 옆에 있는 다른 선수들은 이제 포르투갈어까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정성을 쏟아놓고 그렇죠. 조금만 더 그 관심을 가졌으면 충분히 자막을 다룰 수 있었고 이거는 논쟁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안 들리더라도 어떻게든 당연하죠. 물어봐서라도 맞습니다. 썼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인종차별이 네. 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논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리스와 손흥민의 대화거든요. 네. 근데 한쪽을- 요리스의 말은 다 적어놓고 손흥민의 말은 하나도 안 써놓은 거예요. 샤우팅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샤우팅이라고 했든 뭐라고 했든 그 만약 자막을 안 달았다고 해도 논쟁이고 서로의 대화인데 한쪽 얘기만 쓴 거거든요. 네. 이건 완전히 편파적이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한국어로 비속어를 썼었더라도 맞아. 자막을 해석을 해서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뭐 코리안 뭐 이런 식으로 가로를 쳐서 이 친구는 지금 한국어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라커룸의 상황을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다큐멘터리거든요. 네, 네. 다큐멘터리고. 이거는 어떤 각본 있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아니고.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둘이 뭐 어떤 대화를 했든 있는 그대로 적어줘야죠. 그럼요. 이거를 마치 한쪽을 편파적으로 한쪽 이야기만 편파적으로 들려주는 언론과 똑같은 지금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진짜 이게 어떤 영화 대본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샤우팅이라고 했다라는 거는 얘는 그냥 분노를 표출하기만 했다. 그러니까 악 소리 질렀다는 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용 중요하고. 근데 요리스는 너는 왜 뛰어라? 너 왜 안 뛰냐? 뭐 이런 네. 모든 팀을 위해 위해서 뛰어라. 마치 요리스는 뭔가 팀을 좀 위해서 뭔가 뭐 얘기하는 하는 거. 거죠. 팀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뭔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안 돼. 비하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명을 듣고 싶어요. 네. 설명을. 해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없어서 안- 아마 답이 뭐 그렇죠. 네, 안 그래서 안 거죠. 오는 거 아니에요? 해명하면 더 논란이 커질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욕 먹고 말자. 이 선에서 욕 먹고 말자라고 한 것 같고 이 자막을 이게 뭐 아마존의 전체적인 입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해석을 담당한 사람, 이 번역을 담당한 사람은 뭔가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이런 항의 속에서 자막을 달았습니다. 네. 근데 자막에 봤어요? 자막 단 거 이정찬 기자? 그 자막 담은 건 못 봤어요. 거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를 존중하는데 너는 나를 왜 존중하지 않나? I respect you. I respect you.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리스펙트는 잘 들려요. 그렇죠? 네, 네. 리스펙트만큼은 제일 잘 들려요. 뭐 what should I do? 뭐 내가 그 뭐야? 부분은 막 이렇게 섞이는 부분이 있는데 리스펙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기서 중요한 말이거든요. 나는 너를 존중하는데 왜 넌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리스펙트가 없어요. 자막에. 리스펙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몰랐었는데 저도 그걸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댓글 당 부분 보니까 그런 관련된 댓글이 외국 댓글도 있고 우리나라 댓글도 있고 한 걸 봤을 때 리스펙트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의도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쵸. 중요한 그러니까 손흥민은 일부러. 그 뭐야? 요리스가 팀을 위하는 요리스에게 저항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는 느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아무리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이제 관찰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편집자와 제작자의 의도가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모든 그쵸. 뭐 트레일러도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트레일러를
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쓰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트레일러는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트레일러도 허가를 받고 써야 돼요. 저작권이 있는 제2의 창작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한다라는 거는 좀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아주 100번 한 2만 번쯤 양보하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국어가 그 영어에 굉장히 악센트에 많이 그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하는 영어는 좀 중국어 같고 한국인들이 하는 영어는 또 좀 한국어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 귀에 낯설어서 잘 안 들렸을 수는 있겠다. 우리가 하는 영어라서 조금 더 잘 들리고 그건 한 2만 번쯤 양보하면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그거는 양보해야 되는데요. 너무 너그러운 네. 해석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확실히 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침소봉대한다고 보는 시각도 없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뭔가 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심은 충분히 해볼 만하고. 제가 그 전에 우스갯소리로 한번 아마존이 이제 아마추어가 있는 데가 아마존이냐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정말 아마추어 같은 해석을 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아마 그 영상 그 다큐멘터리 관련 댓글들이나 이런 외국 쪽도 뭐 다 보진 않았지만 보면 영국 언론에서도 혹평을 했죠. 약간 망해가는 토트넘을 위한 무리뉴의 쇼다 이런 평가까지 했었는데 맞아요. 거기서는 사실상 주인공이 레비 회장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레비 회장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죠. 투자도 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무리뉴를 내세워서 레비 회장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거기에 많이 나와서 뭐 팀에 대한 자신의 소회 뭐 이런 굉장히 자기가 팀에 애정이 있는 그러니까. 것 같은 걸 이제 많이 굉장히 보여주는- 미화돼요. 다큐멘터리. 미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게 의도가 다큐멘터리가 다큐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어쨌든 이번 그 계기로 우리 네. 오리에는 또 이제 한국 팬들의 아주 친숙한 네.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죠. 일단 요리스를 온몸을 날려 막았다. 그리고 이제 오리에가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동생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잃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따뜻하게 네, 안아줬던 안아줬잖아요. 장면이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오리에 뭔가 좀 오리엔티드 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약간 예전에 류현진 선수 LA 다저스 있을 때 그 우리배라고 있었잖아요. 삼루수. 그래서 국민 형님이라고 네, 뭐 네. 류현진하고 굉장히 친하고 장난도 많이 치는 우리배와 오리에. 음. 이름도 비슷해. 비슷해. 우씨와 오씨. 여기에 농담이고요. 박지성과 에브라? 세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하네. 애씨, 우씨, 오씨. 다 비슷하네. 우에오? 아이 우에오? 우에오? 이렇게 연결되지? 괜찮은데? 이러면 네.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다루려고 했는데 또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좀 이따가 또 이제 토트넘 손흥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살짝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주시은 최고시다님이 오랜 경력의 기자님들 사이에서도 적재적소에 끼어들면서 본인이 봐왔던 축구라는 스포츠를 표현해주시는 주시은님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갈수록 거 축덕숙덕의 댓글이 개인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런 거. 주시은 없으면 댓글이 안 달릴 것 같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시은 팬클럽이 다 일로 몰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라도 있어야죠. 제 열심히 끼워볼게요. 음. 오뎅 장사님이 2002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라도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개최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일본 단독 개최를 뒤늦게 뛰어들어서 절반을 가져온 건데 2002년 이후 다음 아시아 개최국은 돈으로 무장한 카타르이며 그 후에는 중국이 도전할 확률이 높아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2060년쯤 돼야 개최 가능할 겁니다. 당시 아멜란제는 정몽준 축협 회장에게 한국에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서울, 부산뿐인데 경기장은 짓는다 하더라도 도시를 어떻게 지을 거냐라며 노골적인 대한민국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동 개최를 이루어내었고 2002년 월드컵은 한국 축구의 유무형적 발전을 수십 년 앞당긴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네갈과 덴마크 경기,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경기를 현장에서 본 것이 생생히 기억나네요. 대한민국 미국 경기 보셨으면 저도 어디선가 보셨을 수 있는. 저도 있었으니까. 대구였고 낮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때 굉장히 더웠던 걸로 황선홍 기억해요. 선수가 이마에 피를 흘리고 그 골대 뒤에서 치료받는 동안에 골을 먹었죠. 그렇죠. 아. 선제골을 허용하고 안정환 선수의
헤딩 동점골 그리고 오노 세리머니까지. 아, 오너 추억 세리머니가 가득한. 기억나네요. 자 다음이요. 홍진우님 이번 주엔 주모 과로사인데요. 아 저요? 이게 이겁니다. 주모 과로사. 이게 바로 이제 그 시내타운으로 이사 가가지고. 아닙니다. 가로사 안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혼자 직관러님이 이정찬 기자님 지난주에 남긴 글 사과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강 축덕 팟캐 화이팅입니다. 원팀 리더십 받고 싶습니다. 쏩니다. 드디어 나왔다 원팀 리더십. 네, 아쉬운 거는 지난주에 사과한 거는 박지영 작가고요. 네, 원팀 리더십 쏩니다. 자, 주소를 알려주셔야 쏩니다. 아무데나 될 수가 없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메일로 보내주세요. 찾으란 얘기인가요? 찾아서 갖다 주문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설마요. 주소는? 꼭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비알리님도 역시 그 다큐 얘기를 하셨네요. 다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샤우팅 논란이 있기 전에 쓰신 것 같아요. 네. 한글 자막이 없어서 아쉽다. 볼수록 무리뉴 감독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보시기 바라고요. 자, 네, 이쯤에서 차 한 잔. 이제는 뭐 테이크아웃만 하는 게 아니라 2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쵸.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매장 안에서 마스크 써주시고요. 네. 축덕다방에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성은 이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네. 터진 한국의 유일한 골. 스페인과 2차전에서 나온 황보관 선수의 대포할 중거리 슛이 나왔을 때 당시 멘트였는데 90년? 김은국 씨가 있었군요. 네. 그 유튜브 보면은 저도 김은국 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날씬한. 근데 화면이 좀 유튜브 화면이 좋지 않아서 코스염이 난지를 잘 안 보였는데 태극기를 막 흔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김은국 씨였던 것 같고요. 그 맨 앞에 들으셨던 음악은 이탈리아 월드컵의 주제가. 이 주제가가 우리말로 손에 손잡고. 이탈리아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약간씩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라떼 네. 어떤 주문이었죠? 최재혁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라떼를 좋아하는 최재혁입니다. 그동안 선수 혹은 감독에 대해 요청을 몇 번 드렸는데 이번엔 대회 하나를 한번 요청 드려볼까 합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예선과 본선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선은 그렇게 완벽하게 치렀으나 본선은 황보관의 미사일 슛 하나 말곤 남는 게 없었던 바로 그 대회. 많은 축구팬들에게 86년 멕시코 월드컵은 오랜만에 나간 월드컵인데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와 멋지게 싸운 경기들이 있어서 기억에 또렷이 남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은 서정원의 극적인 스페인전 동점골과 홍명보의 중거리 슛으로 독일을 몰아붙였던 역시나 기억에 남는 월드컵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은 조금 잊혀지는 월드컵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어느 대회보다도 아시아 예선을 완벽하게 치른 대회였는데 말이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본선을 준비했고 그렇게 예선을 쉽게 뚫었는데 본선에서 어떠한 연유들로 최악의 결과를 받아왔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990년 월드컵 폭망기. 네. 저는 그때 이제 이 월드컵을 우리나라 경기는 다 생방송으로 봤는데 생중계로 그냥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역시 세계의 벽은 높아. 이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86년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그때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열광적으로 응원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90년은 좀 열광적으로 응원했었거든요. 그래서 86년에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도 별로 갖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외국 유럽 축구라는 거를 잘 우리가 그러니까 차범근이라는 존재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우리와는 좀 다른 세계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옛날 기사들도 좀 찾아보고 네. 왜 이렇게 못했을까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예선은 그래도 잘했는데 본선에서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쭉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당시 분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32년 만에 진출한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1무 2패 승리는 없었지만 3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죠. 매경기 골 넣었고요. 그래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월드컵 이후에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은퇴를 하죠. 그때 뭐 차범근, 허정무, 박창선 뭐 이런 그렇죠. 그 주력 멤버들이 이 대회를 끝으로 거의 대표팀 은퇴를 합니다.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월드컵 예선에 돌입을 합니다. 1차 예선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 약체들을 상대로 6전 전승, 25득점, 무실점 무실점. 네, 기록하면서 이제 간단히 통과를 했고 최종 예선에서는 3승 2무, 5득점, 1실점. 그래서 역시 1위를 차지하면서 2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게 됩니다. 북한과 중국, 사우디를 꺾었고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는 비겼습니다. 사실 압도적이라고 하기에는 뭐 한 번도 지지 않았고 한 골밖에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압도적일 수 있지만 경기 내용상으로는 일단 이기긴 이겼어도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어찌 됐든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예선을 거치면서 주전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죠. 하지만 세대 교체는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당시 이회택 감독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베스트 멤버를 쉽사리 구성하지 못해요. 굉장히 많은 평가전을 하는데도 왜요?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아 뭔가 네, 최장 그 선수들의 공백을 메울 만한 그 대체 요원을 못 찾은 겁니다. 최종 엔트리 발표가 계속 늦춰집니다. 고민은 당시 이제 링커라고 불렸던 미드필더진이었는데요. 최전방에는 신예 황선홍과 김주성 그리고 수비진에는 86년 member인 정용환, 박경훈, 조민국의 신예 홍명보 선수가 급성장을 하면서 최전방과 최후방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데 네, 중간 미드필더에서는 허정무, 박창선, 조광래 이 주력 멤버였잖아요.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드필더를 바꾸면서 실험을 합니다. 여기에 프로팀에서도 프로팀 선수들을 계속 차출했을 거 아니에요. 프로팀에서도 반발을 좀 합니다. 우리도 축구 좀 하자. 계속 자꾸 데려가니까 86년 월드컵 이후에 한국 프로축구가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선수를 차출하면서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대표팀에서만 뛰는 이런 후진스러운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네요. 분위기가. 자,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대표팀 전력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한두 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우려했네. 그래도 이회택 감독은 출사표를 던지죠. 우리는 8강이 목표다. 와우. 16강도 아니라. 원래 이제 이회택 감독님은 기자회견이 좀 재밌어요. 재밌죠. 말씀도 되게 재밌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차만 코치였잖아요 그때. 이건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선배한테. 뭐 선수들 몸 상태 어떠냐, 내일 베스트 멤버 누구냐. 예전에는 이제 베스트 멤버를 전날 하루 이틀 전에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혜택 감독은 근데 선수들이 아직 컨디션이 안 올라왔다. 뭐 예를 들어서 최순호가 지금 컨디션이 한 7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정혜원이는 뭐 한 30% 정도 이렇게 퍼센티지로 얘기를 해요. 선수들의 컨디션을 걔는 3%가 부족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참아나 그 등번호 19번이 걔 이름 뭐지?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재밌게 하시는데. 어쨌든 8강을 목표로 언론에서 하도 막 흔드니까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있었겠죠. 이런 가운데 자 월드컵이 다가왔습니다. 출국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이어집니다. 왜요? 그러니까요. 이회택 감독은 최소한 2주 전에는 가서 적응하고 시차 적응하고 평가전 한두 번 하고 그치. 그러고 대회를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반대했나요? 축구협회에서 왜? 뭐라고 했는데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걸 물어보겠다. 근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너무 일찍 가면 오히려 피로가 쌓인다. 시차 적응에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라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가라.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6월 12일이 경기인데 6월 5일에 출국해서 프랑크푸르트하고 밀라노를 거쳐서 그 다음 날인 베로나에 6일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6일 전에 도착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전문가라고 하면은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됐던 거예요? 글쎄요. 설마 축구 전문가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뭐 당시에도 그래도 뭐 의무분과가 있었을 테니까요. 뭐 의무분과를 의료진들이었을 걸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때 뭐 전문가들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늦게 도착을 합니다. 참고로 늦네.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는 6월 3일이 첫 경기였는데 무려 33일 전인 4월 28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이때는 굉장히 기대가 전폭적인 많은 지원을 지원이 했죠. 있어서. 32년 만에 되고 하니까 막 여기서 무조건 우리가 창피당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되고 뭐 하니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근데 왜 일주일에 너무 차이 나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콜로라도 고지 적응을 하고 멕시코가 고지되니까 그다음에 LA전에서 평가전도 한 두세 번 하고 그리고 멕시코에는 경기 2주 전인 5월 18일에 입국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적응을 하고 평가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준비 상황부터 완전히 달랐던 달랐네. 거죠. 너무 다른데요? 86년과는 선수들 상황도 달랐고 어쨌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탈리아 월드컵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2조에서 벨기에, 스페인, 우루과이와 차례로 맞붙습니다. 벨기에와 1차전 예상대로 미드필드가 뻥뻥 뚫립니다. 거기가 뚫리면 안 된다고요. 고전 끝에 2대0 패배. 패배. 전반전의 슈팅 수가 7대 0이었다 그래요. 하나도 못 때렸네. 미드필드에서 뭐 완전히 미드필드를 장악당하니까 최전방에 최순호, 황순홍이 나섰는데 거의 공도 잡아먹지 못했다. 예, 고립된 거죠. 둘이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뭔가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예, 하여튼 이런 그 졸전 끝에 2대 0으로 패하게 되고 또 주전 골키퍼 그러니까 예선 때 쭉 주전을 맡았던 김풍주 골키퍼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최인영 골키퍼가 이제 대타로 나섰는데 첫 골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한 골키퍼 미스로 골키퍼가 이제 역습 상황에서 골키퍼가 페널티 박스 밖으로 나옵니다. 골을 비우면 안 돼요. 네. 명언 나왔다. 골키퍼는 골대를 비우면 안 된다. 돼요. 골대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최인영 골키퍼가 그 좋은 선방들도 많이 했어요. 워낙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인과 2차전 우리는 발빠른 변병주를 투입해서 역습을 노리는 작전을 펴니다. 그리고 미드필드에 황보관을 선발 추천시킵니다. 나왔다 황보관이 통했죠. 어. 한 방이 통했습니다. 1대 0으로 뒤지던 전반 42분 오른쪽을 파고들던 최순호가 프리킥을 얻어냈고 여기서 우리나라의 이 대회 유일한 골이 터지는 거죠. 그것도 너무 멋있게. 멋있어요. 황보관 선수가 25m 지점에서 대포할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리는데 시속 114km였다 그래요. 당시 월드컵 최고 시속 골이었습니다. 114요? 네. 제가 다음날 신문 기억하는데 거의 114로 쫙 깔렸습니다. 예, 114km 미사일 슛, 뭐 캐논 슛. 예.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한 골은 한 골입니다. 예. 우리는 스페인의 미첼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면서 3대 1로 무릎을 꿇죠. 여기서 사실상 16강은 물 건너갔습니다. 우루과이와 마지막 3차전 베스트 11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남은 건 투지뿐이었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주심의 편파성 짙은 판정이 나옵니다. 에라이. 후반 25분 수비수 윤덕여 선수 여자 대표팀 감독이었죠. 네. 예, 윤덕여 선수가 시간을 끈다면서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합니다. 어머. 그 당시에 이제 시간 끌기에 대한 뭐 엄격한 적용하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하석주 선수가 그렇죠. 백태클에서 퇴장당한 게 약간 본보기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백태클은 퇴장이다라는 걸 피파에서 미리 공언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그게 본보기처럼 퇴장을 당했는데 이때도 이제 수비 시간 끌면 경고다라는 피파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필이면 이때 적용이 된 거죠. 근데 당시 경기를 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왜 경고를 줬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동안 시간 끌기였습니다. 대한축구의 아무튼 우리나라 축구의 월드컵 사상 1호 퇴장입니다. 이게. 1호는 되지 말아야 돼요. 네, 이게 1호 퇴장입니다. 그리고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다니엘 폰세카에게 결승골을 헌납하고 3전 전패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퇴장 안 됐으면 비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도요. 네. 비기거나 저는 이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들었던. 우루과이가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24개 참가팀 가운데 우리의 최종 순위는 22위. 우리 밑에는 미국이 23위. 그리고 우리와 같은 아시아의 아랍에미리트가 최하위. 모두 3전 전패 골득실에서 우리가 앞서서 최하위는 면했고요. 이회택 감독이 나중에 그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회고하면서 당시 가장 큰 페인으로 경기 6일 전에 도착한 걸 뽑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2주 전에만 도착했어도 선수들 몸이 훨씬 맞아. 괜찮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회택 전 감독의 말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데이터에 밀렸다. 그게 페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데이터 뭐야?
지도자 생활의 최대한으로 남는다. 그게 아.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우루과이전에서야 컨디션이 올라와서 그나마 대등한 경기를 했다라고 이해대 감독은 평가를 했고요. 단 하나 가장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은 우리는 정보팀이 없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알지 전혀 못하는 몰랐어. 상황에서 경기를 했다. 그러니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하긴 라고- 상대 전력을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그 게 없었던 당시에는 건가요? 상당히 후진적이었죠. 그런 아. 시스템이 나눠져 있지도 않았고 그냥 감독하고 코치 3명이 다 알아서 하는 거의 아 진짜요? 네, 그런 분위기였기 아. 때문에 우리 월드컵 출전 역사에서 이제 흑역사로 남아 있긴 하지만 나름 아쉬움도 많이 남았던 대회였습니다. 고군분투했네. 또 참고로 이제 이탈리아 월드컵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시 이제 이탈리아 월드컵이 또 많은 화제가 됐었죠. 이제 카메룬의 검은 돌풍, 카메룬이 8강까지 진출하면서 올라갔고 또 카메룬에게 조별 예선에서 패하면서 조 3위로 16강에 오른 아르헨티나가 결승까지 갔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정말 코믹하게 가요. 매 경기 막 비기고 승부차기 하고 가는데 이때 주전 골키퍼가 다쳐가지고 후보 골키퍼로 나온 고이코체아라는 골키퍼가 막 신들린 선방을 합니다. 승부차기에서 페널티킥 담아가내고 막 진짜 신 들렸었나 예, 보다. 그러면서 결승까지 가서 결승에서는 페널티킥을 못 막았어요. 어머 네. 다 했네. 그래가지고 결국 우승까지는 못했었고 서독이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도 아르헨티나와 서독의 결승전이었는데 그 4년 뒤에도 2회 연속 결승에서 만나서 서독이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죠.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페널티킥으로. 역사상 가장 재미가 없었던 결승전으로 저는 약간 결승전 기억에 남아있는. 승부차니까 1대 0이라고 하니까 진짜 좀 예. 지루했을 수 있겠네요. 결승전이 근데 뭐 명승부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네, 일단은 맞아. 일단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에는 마라도나가 있었지만 마라도나가 일단 마라도나. 전성기는 꺾이는 상태였고 이때 이제 저는 기억나는 게 아르헨티나에 카니자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람의 아들 카니자. 머리에 이렇게 띠두르고 고무줄 두르고 굉장히 이제 금발을 휘두르면서 긴 머리를 휘두르면서 잘생기고 골 세리머니도 아주 그냥 격렬하고 파워풀하고 네. 저는 국민학생 때인데 이때는 이제 그런 국민학생. 네, 국민학생 때인데 월드컵 한 번 하고 나면 애들이 다 이제 그 해외 스타들 따라하는 그 이제 대회에서 전부 카니자 이제 그렇죠. 카니자. 그럼 선배님도 그때 이렇게 했었어요? 아이 그런 거까지는 흉내를 못 내죠. 그런 거까지 흉내를 못 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진짜 그 한국 축구 선수단 중에 장발이 되게 많았어요. 김주성 선수, 예, 예. 삼손. 그 뒤에 뒷머리 맥가이버 머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당시에 그런 맥가이버 머리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때. 하셨어요? 예? 저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얼굴이 길면 그게 또 그렇게 좀 잘 안 어울려요. 일단 그랬던 기억이 났고 저도 이거 95년 월드컵 때문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홍명보 전무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루과이전 때는 되니까 선수들이 좀 자신감도 생기고 몸도 좀 올라왔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도착해서 연습 경기 딱 한 경기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회택 감독의 말도 맞지만 데이터에 밀렸지만 뭔가 좀 계획이 있었으면은 아마 설득이 됐을 거예요. 근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홍전무도 그 당시에 어느 팀이랑 연습 경기를 했는지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그냥 그 지역에 그냥 팀하고 연습 경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체계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피지컬 트레이닝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피지컬 트레이너가 허정무 그러니까 막 은퇴한 선수가 이제 트레이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냥 자 뭐 허 선생이 이제 선수들하고 친하니까 한번 좀 잘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게 좀 아쉽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준비가 그렇구나. 윤덕여 감독이 되게 온순하세요. 온순하시고 이렇게 되게 유순하시고 되게 좋으신 신사 같으신 분인데 아무튼 우리 축구의 1호 퇴장을 당하신 또 대회로 또 이어져 있죠. 이거는 뭐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때 대한축구협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이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해서
막 좀 흔들리는 축구협회가 아. 중심을 좀 잃고 있었던 음. 상황이었다는 옛날 기사를 얼핏 봤는데 저 확실히는 확인을 못했는데 뭔가 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어수선했네. 네, 환경적 그래서 요인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에서도 그 축구협회 분위기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다.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겹쳤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축구에서 아무튼 월드컵이 되게 중요한데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그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잘했던 사람들이 보통 지도자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86이 그래서 뭐 86 때문에 나온 이제 지도자들이 허정무, 뭐 차범근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요. 90년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지도자들 중에서 그렇게 잘된 지도자들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가 좀 잘 돼야 좀 더 이 팀에 있던 선수들이 바로 이제 은퇴하면서 지도자 기회도 좀 많이 받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보면은 뭐 최강희 감독님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대표적인 경우고 최강희 감 당시 이렇게 영상 보면 네. 그 대표팀 출국할 때 이제 영상 보면 최강희 감독님이 있거든요. 오. 타임머신 타고 가신 줄 알았어요. 지금하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아마 머리 개수도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을 거예요. 너무 약간 그 당시에는 좀 노안이죠. 네. 예, 지금은 동안이시죠. 약간 소년명수 비슷하지 않나요? 그 무한도전의 그 소년명수 아 그런 느낌? 느낌. 그래서 좀 왜 이분이 여기 계시지 이런 느낌. 그래서 코치였나라고 잠깐 찾아봤었는데 선수로 네. 뛰셨던. 저도 이제 추억이 새록새록 네. 돋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자, 그러면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내가 잡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K리그 경기를 보면 원정팀들은 자신들의 홈 유니폼 색깔이 홈팀의 유니폼 색깔과 겹치지 않는데도 대부분 원정 유니폼을 입더라고요. 게다가 대부분의 구단들은 원정팀 유니폼이 하얀색. 홈 경기만 보는 관중들 입장에서는 상대팀이 누구든 하얀색 유니폼일 뿐입니다. 축구는 그 어떤 종목보다 유니폼의 그 구단의 정체성을 많이 담아내는 편이기 때문에 색깔 전쟁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든 자신의 구단이 가진 색깔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팬들의 시선을 끌어모아야 할 판국에 K리그는 스스로 가진 색깔마저 버리는 느낌입니다. 동시간대 열리는 K리그 경기 4개를 동시에 보고 있으면 각 화면마다 원정팀은 다 하얀 내복이어서 팀 구분이 어려울 지경이에요. 이게 연맹 규정 때문인지 유니폼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한 경기 감독관들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구단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전에도 한 번은 한 그쵸. 적이 유니폼 네, 본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같아. 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규정은 그렇습니다. 규정은 홈 유니폼은 무조건 유색으로 한다. 이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유니폼을 구성한다. 무조건. 반드시 원정 유니폼을 흰색으로 규정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흰색은 하나 있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홈과 그 원정팀을 분명히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시즌 전에 이제 각 구단들이 올 시즌 우리 팀의 유니폼은 이렇게다라고 이렇게 내면 연맹에서 경기 감독관들을 중심으로 모든 조합들을 미리 다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홈일 때 이 팀이 원정이면 이런 유니폼 조합으로 나간다라는 거를 미리 다 정해 놓고 이제 경기 보통 한 3, 4일 전에 그 통보를 해준다고 해요. 그 구단에. 근데 이미 시즌 전에 개막 전에 이미 조합은 완성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서 가는데요. 내가 잡는다 님이처럼 사실 구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색깔을 쓸 수 있다면은 굉장히 더 좋겠죠. 근데 그 우리 형편상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유니폼을 찍으려면 한 번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수량을 해야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수량을 찍을 수 있는 형편이 잘 안 돼요. 일단 많은 수를 찍었을 때 팔리지가 않고요. 일단은 팬들이 많이 사줘야 사실은 그것도 구단 수익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팔리지가 않다 보니까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서드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 유니폼 같은 경우도 많이 만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해도 팔 수가 없고 선수들이 쓰는데도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원의 활용 문제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고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을 사실 그 원정 킷으로 했을 때
최악의 경우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흰색을 따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도 유니폼 판매량이 가장 많은 구단이 서울, 수원, 전북 이렇게 세 구단인데 아직 한 시즌에 만장을 파는 구단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한 만장일치가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천장 단위라고 보면은 한 뭐 구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몇억 원대. 그러면은 구단의 전체 수익과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죠. 예. 그런 문제가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야구는 홈팀이 흰색, 그렇죠. 네, 원정팀이 유색입니다. 아, 단대네요. 네, 다음 질문이요. 신배신매님이 신배신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최근에 그 기사를 쓰는데 알리다의 이에 이은 두 번째라는 건데 이에 이은 진짜 그거 어렵더라고요. 한 6번 읽은 것 같아요. 오리의 패스를 받은 오리에와 알리다의 이에 이은. 어렵다. 네, 호날두 선수가 이제 뭐 그 인터내셔널 매치가 A 매치 최다골 기록을 했다 해서 알리다의 이에 이은 그거 알리다의 이에 이은 진짜 안 된다고. 제 후배 중에는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를 이 기사를 제일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발음이 좀 마드리드를 이걸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를 어렵죠? 네. 닉네임 한 번 더 안 읽을게요. 힘드니까. 안녕하세요. 63회 때 P급 라이센스 관련해서 질문 드렸던 또 나오네요. 신배신맨입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반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바람에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갔지만 잠시 유관중으로 풀렸을 때 축구장에 2번 다녀온 걸 위안 삼아 그리고 축덕숙덕을 들으면서 어목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일주일 중 3시간을 유튜브로 한번 팟캐스트로 한번 이렇게 2번 들으시나 봐요. 책임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빠르게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얼추 지자체들의 내년도 예산 편성이 내부적으로 마무리되었을 텐데 K리그 구단을 운영 중인 곳들의 지원금 감액 여부가 궁금합니다. 보통 한 경기를 열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주어들었는데 각 구단들은 올해 적자 폭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거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패스하면 하성룡 기자가 화낼 테니까 그 패스할 때 그 근거도 주면서 패스는 할 거고요. 노루 패스. 네, 노루 패스. 네, 보고 줄게요. 보고 줄 거고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큰 문제. 예, 그리고 근데 아직은 이제 하반기 예산이 그렇게 아주 완성이 안 됐는데 수익이 거의 없을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사실 근데 축구 K리그보다는 프로축구 연맹보다는 그러니까 그 대한축구협회가 더 큰 일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A매치가 안 열렸기 때문에 스폰서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억 상당의 그리고 이제 그 협회 차원에서 보면은 수백억 단위의 스폰서 수익을 지금 갖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실상 만약에 올해 경기 하나도 안 열렸는데 다시... 내년으로 2월에 줘. 2월에 줘라고 만약에 하면 그렇죠. 예, 하면 할 수 있죠. 내년에는 수익이 그 수백억 상당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협회는 사실상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사측에서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의 사측에서는 직원들에게 사실 좀 무급휴직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노사 합의 사항이어서 노조가 지금 현재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프로축구단에서도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지자체들이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추경까지 써가면서 코로나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산이라는 거는 바닥에 나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체육 그리고 문화 쪽에 할당된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구단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시도민 구단도 걱정이고 기업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당장 그렇게 그 지원 금액을 감액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좀 그런 어려움들이 다들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맹이 사실상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해서 선수들의 연봉을 좀 10% 정도 감액해 보려는 그 중재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선수들의 반응은 그겁니다. 선수들은 고통을 분담하는 거는 좋다. 근데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 연봉이 줄어든 금액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밝혀달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가 돼야
납득이가 돼야 우리도 고통을 분담하겠다라는 차원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가 흘러가봐야 될 텐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두 번째요. 애초 63회에서 질문 드렸을 때 저는 다른 감독의 시즌 중 경지를 예상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인천, 수원, 서울 같은 수도권 구단의 감독들이 경질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구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협회에서 P급 교육 대상자 명단을 발표 예정인 걸로 압니다. 이 명단에만 들면 프로팀 감독을 맡는데 문제가 없는지,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연기되어도 자격 인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명단에만 들면 프로팀 감독을 맡는 데는 일단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하성룡 기자가 얘기했던 사례죠. 그러니까 네. 김상식 코치가 P급 라이센스에 이제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분들에게 좀 가혹한 표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김상식 코치가 실제로는 그 명단에 들지 못한 주승진 코치나 뭐 임주영 코치보다 더 높다고 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합격 불합격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못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 여기는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김상식 코치는 선정이 됐고 주승진 그리고 임중용 인천의 임중용 코치 같은 경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고 일단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P급 한 그 프로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일단 컷트라인 막 이런 거. 예. 오. 그러니까 전체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프로 지도자에게 7장, 그다음에 협회 전임 지도자에게 7장, 그다음에 3부 리그, 4부 리그 대학 중고등학교 지도자에게 5장, 그다음에 일반 그 지도자 교육 A급 갖고 계신 분 중에 P급 지도하신 분에게 5장 정도를 소유했는데 그래도 프로가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프로가 그나마 제일 그 낮은 편입니다. 4대1 정도. 예. 그러니까 선정 기준은 선정 기준은 적어왔는데 선착순입니다. 예. 일단 고교 및 성인 팀 5년 이상 지도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격 정지 등의 징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수 시절 포함 아니면 코칭 스태프 코칭 스태프 할 때 예, 일단 자격 정지 그러니까 등의 선수 시절의 징계. 경력은 안 보고 선수 일단 그 1급 지도자까지는 따 있어야 되고 A급까지는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 그 A급 지도자면 성인 팀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 가르치는 5년 이상의 지도 경력과 그 기간에 자격 정지 등의 징계 사실이 없어야 일단은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만 갖고 변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승 커리어 지도팀의 우승 커리어. 거기서 그다음에 갈리는구나. 지도 경력. 잔류 커리어 이런 거 없나? 그렇죠. 그런 잔류 게 좀- 커리어가 그다음에 팀 성과 등을 이제 판단을 이게 했다고 좀- 해요. 전북에 그러네. 있으면 전북에 있으면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어드밴티지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교육기간. 교육기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보통 그 3에서 5회 정도 합숙 그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제 모듈이라고 하죠. 이제 그 1, 2년 정도 됩니다. 이 전체 교육 기간은. 그래서 강사들이 최소 실기 107시간, 이론 266시간. 이론이 정도- 266시간이나 예. 그래서 그 시험 그 교육을 전부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실기 시험 보고 어머. 그다음 필기 시험 보고 어머. 그다음에 면접 보고 논문 취임새 주기네. 네, 마지막으로 논문까지 통과를 해야 해요. 와, 논문이요? 그래서 P급을 받아야지만 국가대표 지도자를 할 수 있는데 야. 윤찬 기자 이러니까 계속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신나서 고마워 으쌰. 올라갔어 지금 감정 최고조에서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 근데 대한체육회에서 그 자격증을 또 받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그럼 화가 화나지. 나죠. 네. 이렇게까지 그렇죠. 하는데. 대한 그 맞아. 체육회에서 말고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얘기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한 거죠. 대한체육회에서 네. 이렇게 P급을 받은 사람한테 또 또 받으라고 맞아요. 한 거죠. 그거는 좀 코믹한 대책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니까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있네요. 네. 세 번째는 토요일 전북 경기를 보다 보니 전북 선수들이 뭔가 어수선하게 경기를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국 선수의 부상 회복과 복귀 시점이 궁금해졌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되는지요?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동국 선수가 그렇게 회복력이 좋으시다면서요? 네. 간이 타고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간. 네. 이게 뭐 다른 간 기능이. 그런 신체적으로 부상이 당해도 간 기능이 중요한가 봐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회복에는 간이죠. 네. 간 때문이야. 네. 간 때문이야구나 역시. 그러니까 예전에 최강희 감독이 했던 얘기인데
그 야간 경기를 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드레날린이 일단 경기장에서 과도 분비가 됐고 그래서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쿨다운이 잘 되지 않아서 잠을 잘 못 잔대요, 자죠. 선수들이. 그래서 다음 날 되면은 20대 선수들도 이렇게 얼굴이 좀 피곤해. 부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국 선수는 쌩쌩하답니다. 그 타고나야 동안도 괜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니까요. 아주 그냥 뭐 멋있으시죠? 여담이지만 술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질문. 오늘 질문이 좀 많이 왔는데 네. 저희가 좀 추렸습니다. 다음 하성룡 기자 때 패스하기로 하고요. 또 마지막 질문이요. 우리 구찌님, 토토 좋아하시는 구찌님. 구찌님. 아, 고치님. 광주 구단 질문 다소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어서 메일 보내봅니다. 박건하 감독이 이번에 수원 삼성 감독으로 새로 왔는데요. 수원 팬들은 리얼 블루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하던데 수원 삼성에서 박건하 감독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수원 프런트들이 좋아하죠. 기본적으로 수원의 레전드고요. 그리고 네. 박건하 감독도 수원 그 구단에서만 사실 뛰었던 수원의 레전드고 거기다가 메탄고 감독까지 했기 때문에 그 수원 구단과는 굉장히 관계가 좋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 어려운 시기에 팀을 맡았어요. 그렇죠. 그 이랜드에서 사실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팀이 안 좋으면 한 가지 이유로 안 좋을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이유 중에 무엇을 먼저 고치려고 하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같은 문제를 우선순위에 놨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고치는 또 방법이 서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독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좀 중심을 잡는다면 수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좀 상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도 힘이 좀 실렸으니까 좀 중심을 잡아주기를 바랄 뿐이죠. 다음 질문요. 네, 제가 제주도에서 군 생활을 할 시절에 부대에서 제주와 서울의 경기를 보러 가기도 했고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훈련도 몇 번 해서 자주 갔었는데 갈 때마다 궁금한 사항이 제주도 경기장은 약간 지하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맞죠. 네. 아, 저 제주 경기장은 한 바람 번도 못 때문에. 갔거든요. 바람 때문에 거의 한 지하 2층 그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을 우리가 이제 그 일주도로 이렇게 쭉 가다가 가다 내려가잖아요. 보면 옆으로 이제 우측에 이제 그 도로 우측에 그렇죠. 이제 지붕이 바로 보이죠. 이마트 보이고 이제 경기장이 보이는데 진짜 지붕이 바로 보이죠. 이렇게 내려가 있는 느낌. 아, 저 제주도는 못 가봐가지고 경기장 바람이 많아서 아마 바람의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에는 자, 토토 해야죠. 꼭 네. 맞출 거라 생각하면서 보내주신 거 자 해주세요. 긴장되는 시간. 전북 광주 전북승, 무승, 땡! 울산 대구 울산승, 무승, 땡! 상주 성남 상주승, 무승, 땡! 서울 수원 무승부, 서울승, 아유 참. 네. 다 땡이야. 부산 인천 인천승, 좀 무슨? 좋아. 강원 포항 포항승. 딩동댕 하나 맞으셨습니다. 하나만, 20점 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못 맞히면 그냥 정기 후원하신다고 아무래도 그냥 정기 후원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기다리겠습니다. K리그 승부패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2개 맞췄죠. 네. 하나. 하나 더 근데 줄었어요. 너무 이변이 많아서 요새 네. 이제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거 맞추면 토토 하셔도 돼요, 진짜. 자, 이제 오늘의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퍼 코리안 데이. 야, 여기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야.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골을 넣고 그렇게 골을 많이 넣었던 손흥민 선수가 못 넣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쵸. 자, 일단 황희찬 선수가 가장 먼저 골 전보를 알려왔죠. 아하. 포칼컵에서 라이프치히 데뷔전이었잖아요. 네, 데뷔전에서 한 골 도움 한 개. 아마 조금만 골 감각이 더 좋았으면 해트트릭도 가능할 정도로 기회가 많았어요. 기회를 많이 잡았죠. 최전방에서 있었던 모습은 조금은 좀 답답해 보이긴 했어요. 그렇죠. 뭐 저돌적으로 막 들어가고 우리 이제 흔히 지도자들 표현으로 그 이제 머리 받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머리 받고 들어가서 접고. 예. 조금 슈팅이 조금 아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뉘른베르크 수비가 워낙 많기도 했고요. 사실 좀.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가 3골 넣었는데 사실상 첫 골도 황희찬 선수가 주고 들어갔잖아요. 황희찬 선수가 거의 만들어놨죠. 기여도 굉장히 큰 골이기 때문에
거의 라이프치히의 3골에 다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뭐 라이프치히 SNS에서도 황희찬이 다 했다. 아, 잘했다. 희찬 두잇 올. 음. 황희찬 선수는 측면이 조금 더 잘 어울려 보이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일단 돌파력 하나만큼은 뭐 저 독일에서도 잘, 확실히 네. 통한다는 걸 보여줬던 것 황소 같고 맞나? 또 이제 2부 리그 뭐 포칼컵이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재성 선수 이재성 선수도 2골 넣었죠. 2골 아, 전반만 이재성 뛰고 선수는 2골. 네. 골 장면이 재밌었어요. 얼떨결에 네. 골 당했죠. 네. 첫 골은 당했고 약간 피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움찔했는데 어찌 보면 자책골인 줄. 네. 움츠러 들었는데 들어갔어요. 머리 스타일도 또 살짝 좀 머리 더 기르고 계속 기르고 네. 계속 있죠. 기르. 어디까지 기르나? 저만큼 기르시려나? 카니자인 줄. 아 바람의 아들. 머리띠하고. 그 카니자 계보 약간 있습니다. 이제 멕시코 에르난데스로. 에르난데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 독일의 이제 권창훈, 정우영 선수. 권창훈 네. 선수는 이제 골을 넣었고 정우영 선수는 골대를 맞췄죠. 정우영 선수가 일단 반갑더라고요. 일단은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대도 많이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선발 출전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이 선수는 장점이 분명하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 잠재력이라는 부분을 좀 잘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우영 선수는 이제 이정찬 기자가 현지에서 또 취재를 했기 때문에 감정이 상당히 들어갔죠. 네, 이정찬 기자는 감정이입을 굉장히 잘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애정이 아마 듬뿍 담긴 네.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팅. 자, 그리고 무엇보다 또 반가운 게 우리 이승우 선수. 벨기에 여기도 리그 이승우 데뷔- 선수도 애정이 있어요. 아, 이승우 선수는 다 애정이 있죠. 네. 그 20세 이하 대표할 때 또 아주 저도 뭐 인터뷰도 하고 했지만 귀여운 선수. 맞아요. 근데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선발 출전해서 데뷔골과 추가골을 넣었는데 네. 참 힌트 트라이더니 못하더라고요. 팀은 못 쓰겠던데. 물론 엔트워프가 강팀입니다. 네. 엔트워프가 그렇죠. 지난달에 했던 벨기에 컵 대회 결승에서 30년 만에 우승을 했고요. 지난 시즌 4위 했던 팀이니까 이제 예전 195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한 강팀이었는데 한때 2000년대 들어서 좀 주춤했다가 다시 지금 다시 올라서는 팀이에요. 신트 트라이던하고는 좀 이렇게 뭐 팀의 역사라든가 비교가 안 되는 팀인데 어찌 됐든 신트 트라이던이 이렇게 뭐 이승우 선수가 2골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좋네. 무기력하게 졌네. 네. 자,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 선수. 이강인 선수도 참 보니까 이제 이승우도 그렇고 이강인도 그렇고 이제 정우영도 그렇고 마음고생했던 선수들이 아주 그냥 잘 극복하고 문을 열자마자 네. 그냥 박차고 나와서 다 골을 막 공격 포인트를 하나씩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그 두 번째 도움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굴려주는 것 같았어요. 딱 이쪽에 달려오는 스피드 보고 그냥 오면 바로 찰 수 있게끔 숟가락만 들고 오면 떠먹을 수 있게끔 밥상을 차려주는 느낌? 못 떠먹은 바보. 바보.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이런 패스를 자주 했잖아요. 맞아요. 그 달려오는 선수의 스피드까지 감안한 패스. 와, 저는 그 패스가 짧을 줄 알았어요. 좀. 되게 서서히 쳤잖아요. 약하게. 근데 정말 오자마자 딱. 바로 슈팅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승우 선수보다 이강인 선수가 마음고생은 더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아. 있죠. 네, 이승우 선수는 그냥 감독과의 불화라고 봤으면 이강인 선수는 팀 내에서도 사실 좀 입지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너는 네가 뛰고 싶은 자리에서 뛰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이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왜 팀이 너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이런 약간 불필요한 오해들을 사하면서 어려웠던 상황에서 지금 자기 자리에서 본인이 뛰고 싶은 자리에서 마음껏 뛰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은 기분이 조금 그렇죠. 좋고요. 지금 재계약 협상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일단은 구단에서는 당연히 재계약을 요구하는 거고 이강인 선수는 계속해서 담보받고 싶은 거는 경기 출전. 예. 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말이 조만간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강인이 왜 이 자리에서 뛰어야 되는지 보여줬죠. 이러니까 난 여기서 뛰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앞으로 기회를 많이 얻을 것 같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발렌시아도 어렵게 이겼잖아요. 이 경기.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강인이 없었으면 질 수도 있는 네. 경기. 그리고 전담킥과 코너킥도 정말 참 발재간 하나는 이 발 감각 네. 하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개막전이. 네, 졌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개막전의 첫 선발 출전입니다. 놀라셨겠지만 여기 그러네. 뽕 작가가 밑에 손흥민 개막전 출전 TMI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2015-16 시즌에는 5라운드 리그 5번째 경기에 출전을 아. 했고 이적 후 첫 출전을 했고 그 다음에 16-17 시즌에는 4라운드에 첫 출전했고요. 17-18 시즌에는 개막전에 교체 출전해서 8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19-20 시즌 지난 시즌에는 3라운드에 첫 출전을 했죠. 이건 이제 그 전 시즌 마지막에 퇴장을 퇴장이 당한 징계가 남아 있어서 출전 정지 징계 때문에 개막전과는 참 인연이 없었던 오. 손흥민인데 일단 선발 출전을 했는데 아쉬운 장면을 많이 남기면서 팀은 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뭐 아주 안 좋은 경기의 전형이었다고 아오.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무리뉴 감독에게 어떤 그 계획이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그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에너지가 굉장히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일단은 압박이 전혀 되지 않았고 개막전인데.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사실 그 요리스 선수하고 싸우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에버튼전에서 그 네. 전방 압박을 안 한다는 안 하고. 이유였잖아요. 왜 안 해? 근데 이 경기가 그랬어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케인 선수도 그렇고 전방에서 압박을 하지 않았고 전방에서 압박을 안 함과 동시에 가운데서는 더 뚫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 무리뉴 감독은 아주 혹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선수들이 게을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뉴 감독 경기 중에 보면 굉장히 소리를 많이 칩니다. 선수들한테 화를 굉장히 많이 내는데 무리뉴 감독도 저는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은 게 전반 끝나고 알리를 바꾼 거는 저는 이해는 안 되는 사실 좀 교체여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죠. 네, 전반적으로 약간 토트넘이 정신 못 차리고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무리뉴가 아까 그 아마존 다큐 얘기도 했지만 거기서 보면 요리스와 이제 손흥민이 말다툼을 한 다음에 바로 거기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요구를 해라. 더 많은 요구를 해라. 예. 강하게. 이제 그런 그 무리뉴가 약간 선수들끼리 파이팅을 불러일으키려고 했겠지만 선수들끼리 파이트를 하는 이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의 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번에도 데일리메일에서 영국 데일리메일에서 썼지만 토트넘의 그 레이지하다, 게으르다는 선수들을 게으르다는 표현 선수들한테 그런 딱지를 붙이는 것이 선수들은 굉장히 그 화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반전 끝나고 라커룸에서 했다는 소리 같은데 끝나고 했나요? 뭐 그 인터뷰도 했어요. 끝나고 했었나? 아무튼 이 그 게으르다는 선수들은 열심히 뛰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선수들의 반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서 약간 팀 분위기가 지금 네 분까지 거론될 정도로 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시작부터. 네. 그래서 그러면서 무리뉴 감독은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코로나 걸린 선수가 있었다. 우리 누군지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몇몇 선수들이 자가격리를 해야 됐고 프리시즌에서 문제가 있었다. 제대로 훈련을 할 수 없었다. 해리케인이 한동안 안 나왔잖아요. 그 프리시즌 평가전에서도. 그 해리케인도 우리가 훈련을 그 몇 번 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뒤늦게 이제 약간 선수 탓 더하기 코로나 탓을 하면서 명장답지 않은 조금 아쉬운 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 상대 팀이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었기 때문에 약간 명장 대결로 관심을 좀 모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1대0이지만 완패를 당했죠. 경기 내용으로 봐도. 경기장 안에 리더가 보이지 않는 모습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버튼을 보면 알란이라는 선수가 사실 중원에서 뭐 이렇게 아주 눈에 띄는 뭐 장면을 만들지는 않아도 그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팀의 그라운드 내 리더 역할을 완벽하게 해줍니다. 근데 토트넘에서는 사실 그런 역할을 최전방 공격수인 케인한테 좀 부탁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리스도 그렇게 그때 손흥민 선수한테 화를 냈던 부분일 거예요. 근데 아무튼 경기장 안에서 좀
리더가 좀 보여야 되는 경기력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맡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 예. 아 손흥민 선수가 그 셰이머스 콜먼이죠. 그 에버튼 주장 그 오른쪽 수비수 그 선수한테 뭐 철저히 막혔죠 많이. 그쪽은 못 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뚫고 가다가 크로스를 한번 발 맞고 나가고 골라인 벗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패스로 전환을 했죠. 몰고 들어가질 않고 넘겨주는 그러면서 이제 알리의 그 아까운 슈팅 선방에 막힌 선방이지만 좀 넣어줬으면 뭔가 물꼬가 튀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이제 해리 케인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나한테 볼을 주지 않았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뭐 저는 그 레이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단어 하나에 막 이렇게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선수들이 그러니까 뭔가 의지가 없어 보였던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지표로 나오는 게 뭐냐면 12팀이 경기를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12팀 중에 공을 뺏는 횟수가 꼴찌입니다. 12팀 중에 인터셉션이. 압박이 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의. 그리고 태클이 11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날려서 뭔가를 뭘 안 막으려는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뭘 그랬을까요? 하려고 안 했네요. 그니까요. 근데 아마존 전체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다 모여서 보느라고 훈련 시간이 부족했을까? 너무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런가? 아 무리뉴가 그 말도 했죠. 이제 아마존에 카메라가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렇긴 할 거예요. 이래저래 핑계를 너무 많이 댔어요 무리뉴 감독이. 아마존 탓도 여하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나는 감독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듯한 말을 했고 그래서 무리뉴가 아까 어떤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무리뉴 감독 좋다고- 비알리님이었죠. 네. 좋다 그랬는데 사실 첫 경기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언변은 굉장히 화려해요. 아무튼. 하여간 혈이뉴 정말. 그리고 또 다른 경기를 잠깐 보면 일단 리버풀과 리즈의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고 리즈가 정말 놀라운 압박을 보여줬죠. 리버풀이 쩔쩔맸어요. 그러니까 좀 뭐 한 경기라서 그 리버풀 전에만 이런 투혼이 발휘된 게 아니기를 일단은 바라는데 이 정도면은 리즈 시절이 돌아온다고 봐야겠죠. 그 리즈 시절. 근데 뭐 이렇게 몰고 압박하는 게 정말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빨랐고 대단히 조직력도 잘 갖춰졌었고. 준비 잘했네. 네, 판다이크가 뭐 완전히 판다이크 골을 넣은 거 장면을 왜 제외하고는 사실 골 넣고 바보됐잖아요. 골은 참 잘 넣었어요. 근데 실점 장면에도 항상 있었다는 거. 문제는 네. 판데이크가 그렇게 막 그런 표정 어이없어하는 표정들은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는 여기까지 해외 축구는 여기까지 네. 정리를 하고 이제 국내 축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K리그 20라운드 주바페 브리핑입니다. 네, 4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팽팽한 접전이 이어진 가운데 불꽃 튀는 6위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이 한승규의 짜릿한 결승골로 수원과 슈퍼매치를 2대1 승리로 장식하며 6위 자리를 지킨 가운데 7위 광주와 8위 성남이 나란히 무승부를 기록하며 서울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9위 강원, 10위 부산도 6위와 승점 3점 차여서 2경기씩 남은 정규 라운드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광주는 전북과 3골씩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엄살라 원원상 선수가 폭풍 질주로 2골을 몰아치면서 대열을 낚을 뻔했지만 막판 전북의 구스타보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포항의 팔라시오스는 경기 시작 33초 만에 4만 골을 터뜨리면서 시즌 최단 시간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팔로세비치까지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팔팔하게 살아난 포항이 강원을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강력한 영플레이어상 후보 송민규 선수는 골과 도움을 기록하면서 8골, 도움 3개로 경쟁자 엄원상보다 2골, 도움 1개에 앞서 있습니다. 강등권 싸움도 갈수록 안개 속입니다. 최하위 인천이 부산과 득점 없이 비긴 가운데 11위 수원은 서울에게 패하면서 두 팀의 승점 차가 이제 단 2점으로 좁혀졌습니다. 혹시나 했던 인천이 역시나 뒷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설마 했던 수원의 미래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선두 울산과 대구가 1대1, 3위 상주는 성남과 0대0으로 비기면서 1, 2, 3위 승차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네. 지난주 경기에서 가장 쇼킹했던 경기. 아무래도 광주 전북이 네.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3대3으로 리버풀과 리즈 경기를 네. 보는 듯한 광주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고 맞아요. 그전 같았으면 일단 선수비 후역습
이 딱 눈에 보일 정도로 약간 수비 쪽에 전반에 좀 안정을 취하다가 역습을 취했을 것 같은데 초반부터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고 골도 계속 넣으면서 이길 줄 알았어. 기선을 잡고 이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펠리페 선수를 빼고 일단 네. 그 후보로 빼고 그때 윌리안 선수는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래서 아마 장국을 시작할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 의외로가 아니고 그 약속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북 포백이 이제 흔들리니까 그 공간을 이제 엄원상 선수의 스피드로 극복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공격을 해보겠다라는 아주 작전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 최철순 선수가 원래는 오른쪽에 서는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왼쪽 수비수로 김진수 선수가 빠진 자리를 이제 메꾸러 들어왔는데 사실 엄원상 선수를 전혀 막지를 못했죠. 그래서 실점 장면에 사실상 최철수 선수 열심히 하는 선수지만 안타깝지만 아무튼 빌미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골에 다 두 골에 관여를 했죠. 네. 사실상. 네. 진짜 빠르더라고. 김진수 공백이 확실히 있어요. 있긴 있나 봐요.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북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제안 오면 이건 안 내줄 수가 없다. 근데 굉장히 아쉬운 게 타이밍일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제안이 오면은 전북도 그 돈으로 누군가를 사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닫힌 상황에서 사실상 그쪽만 시장이 열려 있다고 그 내보내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울산을 잡을 수도 있겠죠, 전북이. 그렇죠. 네. 이정찬 기자 예상은 자주 빗나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 펠리페가 들어와가지고 막 골대 맞추는 장면까지 나왔었거든요, 후반에서. 맞아요. 예. 그런 거 들어갔으면은 사실 잡을 뻔했죠. 전북은 어쨌든 계속 지금 2패 뒤에 무승부, 네. 3경기 연속 김진수 이적후에 3경기 연속 지금 승리를 못 챙기고 2실점, 3실점이거든요. 7실점. 실점도 네. 크고. 네, 실점이 너무 많아요. 음. 이러면은 공격진이 4골을 넣어야 돼요. 네. 어려운 실수 없이 계산이 넣어야 돼. 어려운 계산이네요.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울산 대구는 팽팽할 걸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 조현우 선수가 기가 막히게 잡더라고요. 그거가 아니었으면 대구가 잡을 수 네. 있었죠. 네. 그렇고 네, 그 원두조 선수 잘한다 하니까 또 PK도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똥손. 자, 서울이 이제 어찌됐든 상승세는 계속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수원이 지금 큰일 났는데 인천은 잘했어요. 인천도 부산과 0대0으로 비겼고 수원이 이제 승점 2점. 네, 2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경기면 끝나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두 팀이 그러니까 뭐 어떡하냐. 지금까지 해온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막 연승을 달리고 이런 거는 두 팀 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 질 때 같이 지고 비길 때 같이 비기고 이길 때 같이 이기면서 맞붙었을 이렇게 했을 때 맞붙어서 이기는 게 제일 그래서 중요한데. 승부가 거의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드라마틱한 또 역전쇼가 펼쳐지느냐 아니면 잔류쇼가 펼쳐지느냐.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인천이 수요일이네요. 내일이네요. 네. 인천이 서울과 맞붙고 수원은 포항입니다. 수원은 포항. 아. 둘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 포항 모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6위 싸움도 관심이고 탈꼴찌 싸움도 관심이고. 모든 자리가 지금 사실상 네. 다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스플릿을 한 다음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6위권 밑에 그 중위권이 제일 좀 동기부여가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지금은 고기가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어느 팀도 사실 6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보다 딱 밑에서는 어느 팀도 강등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재밌는. 벌써 20라운드, 21. 와우. 이제 2라운드 남았죠. 네, 2라운드밖에 안 이제 남았어요. 2라운드 더 하면은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이 돼서 코로나로 리그가 중단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2라운드까지 성적으로 이제 우승과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두 경기가. 네. 여기에 이제 송민규와 엄원상 선수로 영플레이어상 대결은 좁혀졌는데 엄원상 선수도 굉장히 잘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송민규 그 선수가 선수가. 이 선수는 전천후 선수인 것 같아요. 하성룡 선수가 리포트를 했는데도 굴하지 않고 지금 상승세를 잘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웃겨. 보란 듯이. 보라는 듯이. 저희가 하면 잘 된다. 네. 잘 되더라.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뽕 작가가 이제 잠시 후면은 파이팅! 화이팅! 그 면접에 네. 응하게 되는데 잘 보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뽕 작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네타운 DJ 주바페 아나운서와 함께한 축덕숙덕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